안녕하세요. 정서적 재리딩의 정서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나무 옆 의자에서 출간한 김호연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현재 각종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소설인데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현재 불편한 편의점 2권도 시리즈로 출간이 된 상태입니다. 망원동 브라더스로 2013년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신 김호연 작가님의 5번째 작품인데요. 사실 망원동 브라더스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덕구 씨입니다. 덕구 씨는 서울역 노숙자였는데요. 우연히 편의점 사장님과 인연을 맺게 되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노숙자였기 때문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걱정 어린 말들이 많았지만 역사교사를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선 자신의 오랜 교직 경력으로 그가 경우 있는 사람이라며 편의점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다른 알바분들이나 손님분들에게 노숙자 덕구 씨로 하여금 조금씩 기분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덕구 씨의 반전 가득한 각오가 밝혀지기도 하는데요. 노숙자나 사회 취약계층, 우리가 먼저 따뜻하게 손 내밀고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선입견 어린 시선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죠. 불편한 편의점은 이러한 사회 시선 속에 따뜻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소설입니다. 어느 동네 조그만한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재미와 행복, 감동들을 느끼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 영상을 허락해주신 나무 옆 의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사내가 우거진 수염 속 입꼬리를 올리곤 도시락과 된장국 용기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자연스러운 행동인 양 재활용통에 그것들을 버린 사내는 염려사 앞에 와 점퍼에서 다시 휴지 뭉치를 꺼내 입을 닦았다. 그러고는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한 뒤 편의점을 등졌다. 염려사는 퇴근하는 직장인처럼 서울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염려사는 파우치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기차한 상황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럼 염려사의 이야기에 시연은 신기함과 걱정이 반반 섞인 어머, 어머 추임새를 연신 터뜨렸다. 재밌는 사람이야. 경우가 있어서 노숙자라고는 믿기지가 않네. 제가 보기엔 그냥 노숙자인데 지갑에 혹시 없어진 거 있나 보세요. 염려사가 파우치를 열고 살폈다. 모든 게 그대로다. 시연을 향해 그것 보라는 듯 웃던 염려사가 문득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들어 보였다. 달라 보이니? 똑같으신데요? 흰머리 조금 빼곤 하나도 안 늙어 보이세요. 염려사는 직접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증명사진과 지금의 자신은 꽤 달라 보였다. 분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네. 예? 경우가 있어. 시연이 넌 배려가 있고. 염려사는 시연에게 앞으로 그 덩치 큰 노숙자 사내가 오면 도시락을 주라고 한 뒤 알바 모두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시연은 마뜩자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도 편의점 단톡방에서 염려사의 지시사항을 올리기 시작했다. 염려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편의점을 돌아보았다.
그러다 금세 풀이 죽었다. 노숙자 사내가 도시락을 먹는 동안 왔다 간 손님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정말로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침이 다 쓰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선행을 받았고 베풀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하루였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데 부산은 안 가세요? 아이고, 내 정신 봐.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늦게라도 오늘 밤까진 부산에 도착해야 했다. 사촌 언니의 장례식이 있었고 간 김에 며칠 더 부산에서 보낼 계획이었다. 염여사는 파우치를 가방에 잘 집어넣고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닷새간 일을 보고 돌아온 염여사가 편의점에 들렀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시연은 커플 손님의 음료를 계산을 하며 눈으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커플 손님이 나가자마자 계산대를 나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안부 인사와 편의점엔 별일이 없었냐는 문답이 오가고 나자 시연이 기다렸다는 듯 염여사 옆에 착 붙어 말했다. 사장님, 그 사람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왔어요. 누구 말이냐? 아, 노숙자 사내? 예, 매일 제 시간에 와서 도시락 하나씩 꼬박 먹고 갔어요. 다른 알바들 타임에는 안 왔다더냐? 예, 제 시간에만 왔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니? 염여사의 짓궂은 농담에 시연이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흘겼다. 염여사는 웃으며 농담이라는 말로 시연의 투정을 받아주었다. 근데요 사장님, 생각해보니까 제 시간에만 오는 게 저녁 8시 폐기 시간 맞춰 오는 거더라고요. 뭐? 새거 주라고 했잖니. 말했죠. 근데 새거 드시라고 해도 곧 죽어라 폐기 도시락 먹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새거 사주겠다고 말했는데 성의 없게 되잖아. 사장님,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그 사람 웅얼웅얼 거리며 계속 카운터 앞에서 우겨대면요. 일단 냄새가 나요. 편의점에 큰 똥이 하나 놓여있는 꼴이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카운터에 있는 거 보고 들어오던 손님이 나간 적도 있다고요. 어쩌겠어요. 빨리 치우려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빨리 줘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내보내고 나선 환기도 시켜야 하고요. 알겠다. 제가 보기엔 작정한 거라니깐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도시락 폐기 시간에 딱 맞춰 오더라니깐요. 경우가 있어 역시. 어제는 좀 늦길래 어디 아픈가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시연이 혀로 입술을 쓸며 정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염여사는 헛웃음이 나왔다. 키만 크고 바짝 마른 몸에 마음까지 여린 시연을 볼 때마다 염여사는 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가게 홍보 풍선 인형이 떠오르곤 했다. 시연이 너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 그러니? 사장님이야말로 노숙자한테 도시락을 맨날 주실 순진한 생각을 하시다니. 그 사람이 불쑥 동료들까지 데려오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시연이 대받아친다. 아무렴 풍선 인형도 탄력이 있다. 그럴 사람은 아니더라. 에이,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그러니 너도 고용한 거 아니니? 역시 대단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막내딸 같은 시연과의 대거리는 늘 즐겁다. 염여사는 어서 시연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당당히 이곳을 뜨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의점을 떠날 그녀를 생각하니 서운함이 벌써 뭉게뭉게 일었다. 딸랑. 방울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오고 시연이 인사와 함께 카운터로 돌아갔다. 염여사는 편의점을 돌아보며
남은 도시락을 살폈다. 조만간 도시락 폐기 시간에 한번 나와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름도 모르는 노숙자 사내의 이름을 묻기 위해. 그날 밤 집에 와 TV를 보며 까무룩 잠이 들었던 염여사는 전화벨 소리에 깼다. 액정을 보니 아들이란 단어가 떠 있었고 시간은 자정을 막 지나고 있었다. 그 두 가지 조합이 주는 부담에 뱃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걸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역시 칡길 가득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왔다. 아들은 그녀가 부산에 다녀온 줄도 몰랐고 그녀의 생일이 내일인 것도 몰랐다. 그럼에도 염여사를 사랑한다고 사랑함에도 효도를 잘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복된 레퍼토리의 결말은 역시 편의점의 상태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이었다. 염여사는 네가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했다. 아들의 대답은 늘 그렇듯 장사가 안 되는 편의점을 정리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면 어머니가 더 여유 있고 평온하게 사실 수 있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였다. 참다 못한 염여사는 세게 던지고 말았다. 민씨가 가족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다. 엄마는 왜 나를 못 믿어요? 아들이 정말 그럴 사람이야? 역사교사로 정년을 보낸 내가 한마디 하자면 국가고 사람이고 다 지난 일을 가지고 평가받는 거란다. 네가 그동안 한 짓들을 떠올려봐라. 너는 너 자신을 믿을 수 있니? 엄마, 나 외로워. 누나도 엄마도 왜 날 더 외롭게 하는 거야? 가족이 대체 왜? 술주정 하는 거면 전화 끊어라. 엄마. 전화를 끊고 염여사는 주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기름튀는 불판에 올려진 것처럼 아팠다. 통증이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가슴 전체를 압박해왔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캔맥주를 따서 벌컥벌컥 들이켰다. 가슴의 불을 심장의 고통을 끄기라도 할 기세로 마시다 보니 사레가 들려 캑캑거려야 했다. 술 취한 아들의 흰소리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깔끔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지금까지의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식의 문제는 늘 그녀를 고장난 저울로 만들었다. 편의점을 정리해 아들놈의 사업인지 사기인지를 돕는다고 치자. 잃는다고 치고 그럼 무엇이 이어질까? 그건 아마 남은 유일한 재산인 이 방둑의 빌라겠지. 청파동 언덕에서 20년째 빛바랜 채 서 있는 구옥 빌라의 3층. 염여사의 마지막 터전까지 빨리고 나서야 아들은 실패를 멈출지도 모르겠다. 인정하기 싫지만 아들은 못난이에 준 사기꾼이다. 며느리 역시 그걸 알게 되었는지 결혼 후 2년이 되어갈 즈음 부랴부랴 이혼했고 그때는 며느리의 야멸찬 결정에 분노했지만 결국 잘못은 대부분 아들에게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혼 후 3년간 아들은 남은 재산마저 다 털어먹고 초라한 꼴이 되었다. 이럴 때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엄마인 나는 무얼 하고 있는 걸까? 서울역 노숙자의 끼니는 걱정하면서 집 나가 술 취해 허덕이고 있는 아들은 왜 못 챙기는 걸까? 염여사는 맥주를 마저 비운 뒤 식탁에서 곡장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뿐이었다. 생일을 맞아 염여사는 딸과 사위 그리고 무한한 행복인 손녀 준이와 함께했다. 이번엔 딸네 가족이 청파동으로 오지 않고 자신들 동네의 주상복합 건물 내 한우 집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딸의 동부 이촌동 하이에코 빌리지와
염여사의 청파동 빌라는 같은 용산구에 자리하지만 하늘과 땅만큼의 간극이 있다. 용산구가 바야흐로 서울에서 강남 3구 다음으로 부동산이 비싼 동네가 되었지만 염여사의 청파동은 여전히 언덕의 오밀조밀 빌라와 대학 하숙촌이 자리한 서민 동네이다. 딸과 사위는 늘 은행이 집주인이라며 말을 돌리지만 야무지게 돈을 모아 준이가 중학교에 갈 때쯤이면 강남의 알짜배기 땅으로 진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염여사는 자신의 보수적인 경제관념과는 다른 공격적이고 야심찬 재테크와 살림을 보이는 게 딸의 능력인지 사위의 재주인지 가끔 궁금했으나 그 모든 게 두 사람에게 시너지로 작용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결혼한 뒤 딸은 점점 딸같이 않아 보이고 사위는 더욱 사돈댁 사람 같아 보였다. 다행이라면 아들처럼 다투고 이혼하는 것보단 죽이 맞아 잘 사는 딸네 가족이 그나마 덜 걱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염여사는 대화의 방향이나 결, 모든 것이 달라진 딸과의 관계가 용산에서 강남으로 넘어갈 때쯤이면 그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더 멀어질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는 중이었다. 그런 와중에 한우라니, 비싼 집으로 소문난 이곳을 엄마의 생일이라고, 장모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모시다니. 솔직히 감동보다는 부담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딸네 가족은 늘 숙대 입구에 한 돼지갈비집에서 염여사의 생일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던 염여사는 손녀 준이를 보며 웃음을 머금었다. 물론 준이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느라 할머니의 눈길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을 따름이다. 사위와 딸은 자기들대로 적립식이니 보장식이니 금융상품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길이 없고 어서 한우가 나와 음식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오늘은 내 생일. 즐길 자격이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음식이 나왔다. 염여사는 사위가 구워주는 고기를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는데 주력했다. 딸은 준이를 챙겼고 사위는 부지런히 고기를 구웠다. 마침내 딸이 맥주를 따라준 뒤 건배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